이재명 대통령이 5대 그룹 회장과 경제 6단체장이 참석하는 간담회가 오늘 오전 대통령실에서 열렸습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대통령과 경제계가 처음 만나는 오늘 회동은 이 대통령이 다음 주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출국에 앞서서 국내외 경제 상황 점검과 현안에 대한 경제계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일단 오늘 진행을 보니까 모두 발언하고 비공개로 돼 있던데 통상 문제나 예민한 문제는 좀 뒤로 미뤄서 그때 비공개로 하고 그 전에 혹시 하실 국내 산업 경제 문제나 이런 것들은 같이 우리 국민들도 보는 안에서 얘기를 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 좀 안정돼 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보고 우리 경제단체장님들 또 주요 그룹의 책임자분들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좀 보시면 국민들이 좀 마음이 더 편해질 수도 있으실 것 같아서 가능하면 말씀들을 좀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그래도 선거 후에 시장이 많이 안정이 돼서 주가도 많이 좀 오르고 그래서 저도 마음이 참 편합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야 치안 문제나 안보 문제는 당연히 정부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고 그 외에 제일 중요한 게 결국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그 핵심이 바로 경제고 그 경제의 또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인들 또 각 기업들이 경제 성장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기 사업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협조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일 테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경제 주체들 간에 예를 들면 우리는 기업이 제일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기업의 구성원들 사이에 내부 문제, 또 노동 문제나 또는 중소기업 문제나 뭐 이런 공정한 경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것도 꽤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이제 과거처럼 부당 경쟁 또는 뭐 일종의 특혜 또는 일종의 착취 뭐 이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지속 성장이 불가능하다. 이미 다 그 상태를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 뭐 그러시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러나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전히 좀 불신들이 좀 있어요. 그 불신들을 조금 완화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좀 더 길게 보면은 저는 1단계에서는 지금 산업 경제를 좀 정상화하는 것. 기업들이 되게 지금 국제 경쟁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국제 경쟁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좀 최소화하고 또 외교 안보 활동을 통해서 좀 기업들의 그 경제 영토라고 하죠. 활동 영역을 좀 확대해 드리는 것도 저희 주력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산업경제정책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의견도 좀 주시고 뭐 저도 뭐 기본적으로는 생각하는 방향이 뭐 없지는 않습니다만 현장에 계신 여러분들 의견이 중요하니까 또 해외 통상 상황 관련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도 좀 지정을 해 주시면 저희 거기에 잘 맞춰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역시 이제 정부가 우리 기업에 뭘 해줄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 저희는 국가 경제에 도움되는 거라면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특히 규제 합리화 문제, 여러분 표현으로는 규제 철폐 또는 완화가 될 텐데 규제 합리화 문제는 역시 저희도 매우 주력하려고 합니다. 불필요한 또 행정 편의를 위한 그런 규제들은 과감하게 좀 정리할 생각이고요. 또 필요한 규제들이라면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한 규제 이런 거 당연히 필요하지 않겠어요? 생명 안전을 지키는 규제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또 강화해야 될 텐데 그 규제 합리화에 대한 의견들도 좀 많이 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중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아직 정부를 구성하는 중인데
가능하면 산업 경제 영역은 그 현장에 여러분들 의견 좀 많이 들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가 인사 추천도 꽤 여러분한테 부탁드렸고 가능하면 그 의견을 좀 존중하려고 하니까 그런 의견들도 좀 개인적으로라도 좀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새로운 정부는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 민생 경제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우리 여러 경제단체 그리고 그 주요 기업인들 계시니까 각별히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또 좋은 필요하면 쓴소리도 부탁드립니다.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5대그룹 회장과 경제단체장 간담회를 시작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 함께 들으셨는데요. 경제 핵심은 기업이라면서 이 경제를 위해서 현장 기업의 의견을 듣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그리고 외교와 안보를 통한 기업 활동 영역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고 또 규제 합리화 문제에도 주력하겠다고 전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차명 보유와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임명 닷새 만에 새 정부 들어 첫 고위직 인사 낙마 사례가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재용 기자, 오 수석의 사의를 이 대통령이 받아들였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의 강유정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오광수 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공직기관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이어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가는 인사로 이른 시일 안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오광수 수석은 본인 신상과 관련한 의혹이 새 정부에 부담이 돼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사의를 밝혔다는 소식이 여권 관계자 등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오 수석은 과거 검사장으로 있을 때 배우자의 부동산을 지인에게 명의 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하고 공직자 재산신고 때 누락한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이에 대해 오 수석은 부끄럽고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실도 교체 가능성에는 신중했지만 차명대출 의혹까지 추가로 불거지면서 결국 낙마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 수석은 당초 민정수석으로 거론될 때부터 여권 내부에서조차 검찰개혁에 적격인지를 두고 부정적인 시각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임명 뒤 부동산 대출 의혹까지 이어지면서 여권 내부에서는 오 수석이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직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기류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 수석의 사의를 수용하면서 새 정부 출범 이후 고위직이 낙마하는 첫 사례가 돼 정권 초반부터 인사와 관련해 부담을 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류재용입니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출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가 오늘 오후에 선출됩니다. 국민의힘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등 새 정부 주요 인사들의 인사검증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은건 기자, 오늘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 언제쯤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네, 오늘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마지막 정견 발표와 투표를 거쳐서 새 원내대표가 선출됩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집권 여당이 된 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을 뽑는 이번 경선에는 3선 김병기 의원과 4선 서영교 의원이 나서서 치열한 경쟁을 펼쳐왔습니다. 이번 경선은 특히 처음으로 권리당원 투표 결과도 20%가 반영됩니다.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투표가 진행됐는데요. 친 이재명 성향이 강한 당원들의 표심이 당락을 가를 변수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이에 따라 두 의원은 모두 집권 여당의 첫 원내 사령탑으로서 이재명 대통령을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해왔습니다. 또 야당과 협치를 강조하면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야당 몫으로는 바꾸지 않겠다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선거 기간 불거진 김병기 의원 아들의 국정원 취업 관련 논란이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네, 또 국회에선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곧 열릴 텐데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증에 주력하고 있죠.
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과거 자신에게 불법 정치 자금을 제공한 정치인으로부터 4천만 원을 빌린 뒤 아직 갚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입니다.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8년 4월 강모 씨로부터 4천만 원을 빌렸지만 대여 만료일은 지난 2023년 4월까지 변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금전 거래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규정하고 총리 인사안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김민석 후보자의 정치자금 관련 의혹이 국민 상식과 맞지 않다면서 김 후보자 아들과 관련된 비리 의혹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오늘 오전에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예정된 물가 간담회가 끝난 뒤 적당한 방식으로 말씀드리겠다면서 일요일쯤에 추가로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또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사건을 담당한 검사 등 관련자들을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불러도 좋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근혜입니다. 내란 사건을 수사할 조은석 특별검사가 사초를 쓰는 자세로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현정 기자, 먼저 조은석 특검이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내란을 수사할 조 특검은 먼저 임명소감으로 수사에 진력해온 국수본과 공수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별검사의 직을 수행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수사팀 구성과 업무 공간과 관련해서도 준비되면 설명할 기회를 갖겠다고 밝혔는데요. 비상계엄 관련 의혹 전반을 수사할 내란특검은 특검과 특검보 외에도 60명의 파견검사와 파견공무원 특별수사관 등 모두 267명으로 꾸려질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어떤 입장 밝혔습니까? 네, 김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은 사회적 논란이 많은 사건이라며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직 사건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전이라며 향후 수사 방향과 120명 규모로 꾸려질 특검 구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요. 다만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해 많은 의문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와 쟁점을 확인하는 작업이 중요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론 등을 통해서 여러 의문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많은 사건인 만큼 객관적 입장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상병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도 입장을 냈죠? 네, 최상병 사건을 수사할 이명현 특검은 억울한 죽음에 대해 명백하게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23년 전에 병역 비리를 수사했을 때도 덮어달라는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며 소신껏 수사했다며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게 제 임무라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특검 구성과 관련해서는 자율권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는데 조만간 100여 명 규모의 최상병 특검을 꾸리는 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현정입니다. 대통령실은 내란과 김건희, 최상병 등 이른바 3대 특별검사 임명과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에 걸맞은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특검 임명은 각 특검법의 성격과 수사의 독립성, 전문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해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 핵시설 등에 대한 선제 공격에 나서면서 중동 정세가 경랑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투기 수십 대를 동원해서 이란 핵 프로그램 등을 타격했다며 이란에 대한 공격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공격으로 이슬람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사망한 거로 전해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기정훈 기자 전해주시죠. 예, 이스라엘이 이란을 선제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공식 SNS를 통해 이스라엘군 공군기 수십 대가 이란의 군사 목표물 수십 곳을 타격하는 1단계 공격을 완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이란이 중동 전역의 대리인들을 지원해 이스라엘에 대한 직간접 테러를 자행했다고 비난하고 이란이 핵무기 확보를 향해 가고 있다며 선제 공격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이스라엘군 참모총장도 성명을 내고 이번 작전을 일어서는 사자 작전이라며 때가 왔고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게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등 외신들은 이란 수도 테헤란 북동쪽에서 큰 폭발음이 들렸다며 이번 공격을 발빠르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란 매체들은 이번 공격으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특히 호세인 살라미 이슬람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이 사망했다고 전했습니다. 살라미 사령관은 지난 2020년 이라크 내 미군 기지를 공격한 순교자 솔레이마니 작전과 지난해 이란이 직접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한 진실의 약속 작전 등을 이끈 인물입니다. 로이터도 이스라엘의 안보 소식통을 인용 참모총장과 핵과학자 등 이란 내 주요 인물들의 사망 가능성을 보도했습니다. 이란의 반격이 예상되면서 반격 수위에 따라 중동 위기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악시오스는 이스라엘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이스라엘 전역에 특별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츠 장관은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으로 가까운 시점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도 이날 새벽부터는 필수적인 업무를 제외하고 교육활동이나 모임 등을 모두 금지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시민들에게도 작전 기간 동안 광범위한 경보가 발령될 것이라며 대피 준비를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영공을 폐쇄하는 등 이란의 보복에 대비하고 나섰습니다. 이란도 국제공항 운항을 중단하고 최고 안보 회의를 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며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을 경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안보수장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뉴욕 이승훈 특파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승훈 특파원,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이번 공습에 대한 성명을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스라엘이 이란에 독자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며 미국은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스라엘은 이번 조처가 자국 방어를 위해 필요하다고 통보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은 중동 지역 내에 미국의 국익이나 인력을 표적으로 삼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으며 지역 파트너들과의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 핵시설 타격 준비를 마친 뒤 지난 9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군사작전 계획을 알렸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군사적 조처 이전에 외교적 해법을 모색해보고 싶다며 즉각적인 공격을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트럼프는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안보수장회의를 소집했다고 백악관은 전했습니다. 공습 직전 트럼프는 백악관 피크닉 행사에서 의원들과 악수를 하고 사진을 촬영했고 행사 초반 연설에서는 이란과 관련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오전에 트럼프는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가능성에 대해 임박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과의 핵 협상 합의에 근접했다면서 모든 걸 날려버릴 수 있는 이스라엘의 공격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후에는 소셜미디어에 이란 핵 문제를 외교적 해결로 풀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이런 가운데 7일간 파죽지세로 상승하던 코스피가 8일 만에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숨고르기 장세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도 철강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와 이스라엘 공군의 이란 공습 등 악재가 나오면서 7일간의 상승장이 하락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증시 소식 알아봅니다. 류한홍 기자, 코스피 얼마나 내렸습니까? 코스피가 상승으로 출발했지만 곧이어 하락으로 전환해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930선에서 개장해 장 초반 2,870선까지 60포인트나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전날까지 7일 연속 순매수를 했던 외국인이 오늘은 순매도로 돌아섰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를, 개인이 홀로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7일간 줄기차게 달려온 코스피가 잠시 숨고르기를 하는 사이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추가 관세 발표와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이 하락을 부채질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냉장고와 세탁기 등 가전제품에도 철강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에 삼성전자가 2% 이상, LG전자가 3% 이상 하락 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미래에 자동차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말한 여파에 이틀 연속 상승했던 현대차와 기아도 오늘은 1% 이상 하락 중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의 핵과 군시설을 공습했다는 보도 이후 석유주는 급등하고 있습니다. 흥구 석유와 한국 석유, 중앙에너비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전운이 고조되며 유가도 급등하고 있습니다. WTI, 서부 텍사스 중진유는 7%, 북해산 브렌트유는 6%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에 국제 금값은 1% 이상 올라 트로이 온스당 3,450달러를 넘겼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은 원달러 환율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3.7원 내린 1,355원으로 개장했지만 곧이어 가파른 상승세를 탔습니다. 10시쯤에는 개장가보다 14.5원 오른 1,369.5원을 기록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불안감을 느끼면서 원화 약세, 달러화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주재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파장과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유환홍입니다. 네, 중동의 화약고가 또 터졌습니다. 오늘 새벽 이스라엘 공습에 이란 핵과학자 2명과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사망했습니다. 이란은 혹독한 반격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경랑으로 빠져든 중동 정세, 마영삼 전 이스라엘 대사 연결해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마 대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과 이란이 지금 핵 협상이 5차례 진행되고 있었고 6번째 핵 협상이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중간에 지금 공습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직접 때린 배경이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진행 중인 미국과 이란 간의 핵 협상 에 대해서 미국 측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큰 성과가 없다는 이제 얘기가 나왔었지요. 예. 지금 6번째 지금 회의가 잡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아마도 이 협상이 앞으로 큰 성과를 못 거둘 것이다라는 데 대해서 의견 일치를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다면은 이스라엘로서는 이 기회에 지금 현재 계속 이제 정설되고 있는 이란의 핵 시설이라든가 또는 군사 전략 자산 그리고 핵 과학자 그리고 군인 군 지휘관들 여기에 대한 다양한 공공 목표에 대한 공격을 일단 거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일단 공격이 지금 진행이 됐으니까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6번째 핵 협상은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그렇게 예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란 측으로서는 이런 상황에서 핵 협상에 나설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습니다. 예. 만약에 설령 이 핵 협상이 된다 할지라도 과연 이란 측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수준의 그런 합의에 동의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 보입니다. 예. 그래서 당분간 이 핵 협상은 그렇게 진전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자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지금 공격을 한 것이고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의 공습에 이란이 어떻게 보복을 할지 그 보복 형태에 대해서도 지금 여러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거리가 지리적인 거리가
1,600km, 또 길게는 약 2,500km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가능한 타격의 방법은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작년 우리가 오래 보았다시피 이란 측에서 그 이스라엘로 이러한 드론과 미사일을 이용한 대규모 공격을 감행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또 예상외로 이란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그것도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봐야 할 부분입니다. 예. 왜냐하면 작년 4월에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규모 공격을 했을 때 그때 미사일 300발, 그러니까 드론과 미사일 전체에서 300여 발을 쏘았는데 이스라엘로서는 99였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뒤에 미국, 영국, 프랑스가 연합군으로 같이 참여를 했었고 또 중동에 있는 아랍 국가도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이 정보를 연합군에 제공을 해서 그 작전을 성공을 했다고, 방어 작전을 성공을 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과연 이번에 이란이 다시 공격을 하는 경우에 이스라엘의 방공망, 연합군의 방공망을 다 뚫을 수 있을까? 이런 또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란으로서는 반드시 반격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 성과가 무엇일까에 대해서는 우려를 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란의 보복 조치가 무의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고, 그렇다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란을 선제 공격한 것이 정말 명확한 좀 명분이 있었던 것이냐, 이 부분도 추후에 좀 논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에서는 이란의 공격 징후가 있었을 것이다, 뭐 있었다 이렇게 주장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실제로 이란의 공격 징후가 있었던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작년부터 이란과 이스라엘은 거의 준전시 상태로 계속 긴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과연 공격의 징후가 있었느냐 없었냐 하는 이 군사적인 분석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징후를 쉽게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번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했을까? 뭐 미국에서는 무관하다, 관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스라엘이 공습 사실을 미국에 미리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고 또 현지 뭐 대사관 직원들도 미리 철수시켰다고 하더라고요. 미국은 알고 있었겠죠? 제가 보기에는 미국이 알고 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과 미국 간의 갈등이 있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칠 전에 네타냐후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전화 통화가 있었습니다. 예. 그때 바로 이 작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했었고 그리고 미국 측에서는 미국 자체가 개입을 하지는 않지만은 이 사실을 알고 묵인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하겠습니다. 각이서는 두 분과 토론을 하겠는데요. 그 전에 방금 전에 좀 사안과 좀 무관한 영상이 나간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부동산 차명 보유 또 차명 대출 의혹이 제기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제 전 민정수석이 됐는데요. 임명된 지 나흘 만에 사의를 표명했고요. 대통령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오늘 아침 대통령실의 입장 그리고 여당의 반응까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임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입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뭐 사죄해 드립니다. 다만 이런 관점도 좀 봐주시면 좋겠는데요. 대선 치르고 다음 날 바로 임기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 전에 사실 비서실을 꾸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대선 중에 비서실을 꾸린다는 것 자체가 오만한 것이니까 예, 그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재명 대통령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지금 굉장히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검찰 개혁을 이끌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번 오광수 수석의 낙마가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좀 뼈아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바라보고 계십니까? 뭐 뼈아픈 측면도 있고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국민들께 보여드리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우려하시는데요. 오광수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하시면서 검찰 개혁에도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걱정들을 해주시는. 데 검찰 개혁은 대통령실과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문제 없이 차질 없이 진행시키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뭐 2007년도에 차명 대출 의혹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형사처벌된 사안들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사의를 표한 것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버티지 않겠다라고 하는 책임 인사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본인에게 해명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예. 본인이 그 사실관계를 밝힐 그 관계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해명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있었던 점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책임지고 인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판단들이 여러 가지 복합적일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오히려 오광수 수석에게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있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고자 하는 그 대통령실의 의지를 확인했던 것으로 비추어 보았을 때 그래도 합리적인 판단을 대통령실에서 내린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민 눈높이에 맞춘 책임 인사였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서 의원님 어떻게 좀 바라보셨습니까? 네, 사의를 표명한 거는 뭐 다행으로 생각하고요. 그러나 그 민정수석이라는 자리는 그 인사검증과 검찰 개혁을 담당하는 것을 이제 내걸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정수석 후보자 자신의 굉장한 결함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뭐 배우자 명의의 차명 재산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대출 과정에서의 또 차명 대출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뭐 사실로 다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어떠한 검증 절차를 거쳤길래 민정수석 자리에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 있는 분을 추천했는가 굉장히 그것이 국민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뭐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 자리에 인사상으로나 자격상 굉장히 문제가 있는 이런 분을 추천했다. 그 추천 경위에 대해서 좀 밝혀야 될 것 같고요. 도대체 어떤 분의 추천을 받아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렇게 하셨는지 지명하셨는지 한번 좀 소상히 밝혀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검증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한번 그 입장을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사건이 검사 재직 시절에 있었고 보통 그 승진 시점에 차명 재산을 만들었어요. 결국은 그 재산 신고에 누락시키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차명 대출 과정에서 세 사람이 걸려 있죠. 대출 받고 대출하게 해주고 걸려 있고 이게 소송까지 갔었던 사안인데 다 사실로 밝혀진 사항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용기 의원님께서 사법 처리가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이라도 이거는 수사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어떤 도덕성 그다음에 인사 철학 그리고 국정 철학이 시험대에 오른 첫 번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오광수 사퇴한 전 수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사에 돌입을 해서 명명백백하게 그 사건들에 대해서 재조명해야 돼. 아까 해명 기회가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저는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변호인을 통해서 해명을 하든지 나중에 낱낱이 자세하게 밝혀져야 된다. 이게 공직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 앞으로 모든 인사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흠결을 주기 위한 노력들은 충분히 이해하겠으나 굉장히 오래된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본인이 사의를 표명했고 그 도덕적 책임을 지고자 이런 사의 표명까지 갔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물을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물었다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검증 프로세스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럴 시간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김용민 수석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출범한 지 뭐 한 2, 3일 안에 이런 모든 검증을 끝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대단히 무리가 있었던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사실상 말씀을 드렸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문제가 발견됐으면 바로바로 책임을 지는 모습 이전과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같이 시험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지 이 개인의 문제로만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인사가 똑같겠지만 무흠결한 사람 윤석열 정부에도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된 사건이라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낱낱이 밝혀야 되고 특히 검사 재직 시절에 이런 모든 사안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내용적으로 질적으로 아주 나쁩니다. 이 부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저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시간이 부족해서 검증 과정에 미스가 있었다 얘기하시는데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도 오광수 수석 예정자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다 말이 바뀌었죠. 그래서 내부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이 있을 수 있고 이미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명을 하고 강행하려고 하다가 이제 굉장히 국민적 여론에 부딪힐 것 같으니까 해명도 없이 자진 사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철저한 수사가 저는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른 내용인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대답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은 해당 내용이 아니고요. 특수통 검사, 그러니까 검찰 권력의 무한한 권력 집중 사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있었던 것이고 언론의 검증 과정에서 나온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본인이 책임질 부분이고 본인이 도의적으로 분명하게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정치적인 책임은 졌다고 보는 겁니다. 그 이후의 책임들은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시는 거는 알겠으나 충분히 저는 해명이 될 기회가 있다고 보는 것이고 이후에 필요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될 것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광수 수석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가 또 다룰 내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관련한 논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라는 의혹이 지금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 만약에 인사청문회 절차가 시작되면 또 논란이 더 커질 것 같아요. 논란을 키우려고 여당에서 많은 공격을 할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정말로 논란시킬 거리가 없어가지고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저도 인사청문위원으로 인사청문회에 출석을 하거든요. 해당 부분들을 보면 전력자는 맞지만 당시에는 사적 거래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민사적 영역 아니겠습니까? 왜 다른 사람한테 돈 빌리고 돈 똑바로 안 갚았는데 국무총리 후보자가 되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 검증 과정 중에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까에 대한 굉장한 저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야당이나 여당에서도 충분히 논란은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요. 본인도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든지 법령상의 문제와는 무관하다라고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빌린 돈 왜 안 갚았느냐라고 하는 지엽적인 부분들은 크게 부각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후보자도 세금 변제 목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알려졌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이 재산 문제는 굉장히 미스테리하죠. 그리고 굉장히 점입가경이죠. 본인 신고된 재산이 2억 1천만 원밖에 없는데 지금 아드님은 굉장히 미국에서 이제 학비가 1억 원에 달하는 유학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정서적으로 조금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이제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문제는 과거에 이미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으로 또 실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연루된 분이 또다시 돈을 빌려줘요. 그리고 장기간 갚지 않아요. 그리고 또다시 같은 날 9명의 사람이 1,000만 원씩 해서 또 돈을 빌려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어떤 변제 이런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이분이 또 추징금을 과거에 한 7억 정도 불법 정치자금 수사건으로 인해서 추징금을 7억 정도를 납부했는데 추징금 납부액의 출처도 불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파면 팔수록 김민석 후보자의 재산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부분들이 많아서 현재 상태로서는 국민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활을 하시는지도 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녀 유학을 보내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께서 소상히 해명하실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보고요.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국민들이 납득이 된다면 뭐 그대로 갈 수도 있겠지만 국민들이 도저히 이거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국의 총리의 자격으로서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거취를 다시 생각하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미스터리 얘기를 해주시는데 검증 과정도 굉장히 미스터리합니다. 기본적으로 미국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반미주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사실상의 문제가 되지 않는 부분도 문제화 삼아서 검증하는 것은 중요하겠으나 결국에는 팩트에 기반해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모두 해소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찌됐든 청문회가 이제 예정돼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또 여야의 청문위원들이 어떤 질문을 던지는지 이 부분을 좀 봐야 할 것 같고요. 자,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지금 뭐 한 열흘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데 상당히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과 여러 번 불편한 동거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좀 쓰고 있는데 그런 국무회의를 거쳤는데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조금 설왕설래가 오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이제 지난 그 국회에서 탄핵을 시켰지 않습니까? 예. 이틀밖에 재직하지 않았는데 탄핵이 됐었죠. 탄핵이 됐고 다시 이제 헌재에서 그것이 다 기각돼서 직무가 복귀가 됐고 이제 직무를 막 시작을 했죠. 임기가 이제 시작이죠. 그런데 뭐 최민희 위원장께서는 뭐 법을 바꿔서 곧 물러나게 할 거다라는 얘기를 공언을 하고 계신데요. 이런 것들이 공공기관장의 직무의 안전성, 그다음에 연속성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여러 논란들은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겪게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막 직무가 시작된 분에 대해서 또다시 법을 바꿔가지고 내려오게 하겠다. 이런 거는 거의 뭐 협박이고 압박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것조차 국민들한테 설득력을 가질 수 있을지 좀 의문이 듭니다. 네.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국민들께 설득을 할 수 있을지가 저는 오히려 더 아이러니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틀 만에 탄핵 소추를 당했다. 일을 못했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실제로 부임하신 지 이틀 만에 불법 행위가 포착이 됐고 그 불법 행위를 가리기 위해서 탄핵 소추가 됐던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도 전례에도 있었지 못한 사건들이었죠. 그렇게 탄핵 소추가 됐는데 기각된 것으로 말씀을 충분히 해줄 수 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기각이 4대4로 기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재판관들도 충분히 불법의 사유가 있다라고 판단하신 분도 4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의 논란은 아주 클린하게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직무를 하는 것이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공정한 언론을 만드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인정하기 힘든 인사다라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국무위에서도 여러 가지 회의를 통해서 발언들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비협조적인 부분들 보이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국무위원으로서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협조적이냐 비협조적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특검법에 관해서 국무위원들이 여러 가지 이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하시겠다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안에 대해서 국무위원들이 그러면은 뭐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의 입맛에만 맞는 얘기들만 한다면 뭐 국무위원들이 왜 존재하겠습니까? 때로는 염려하는 얘기도 하고 반대하는 얘기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왜 계엄할 때 그리고 적극적으로 막지 않았냐 국무위원들. 그래서 다 또 탄핵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협조적이다 비협조적이다라는 식으로 국무위원들의 어떤 발언이라든지 태도를 지적하는 것은 저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같은 경우에 이제 가장 논란이 됐던 게 법인카드 사용 문제랑 그다음에 그 법인 차량 사용 문제 아니었습니까? 똑같은 문제로 이재명 대통령과 그 지금 현재 영부인이신 김혜경 여사가 똑같은 문제로 수사받고 재판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별로 하실 말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비협조적이다, 협조적이다라고 평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말씀 주시는데 모든 공직자는 국민의 평가를 받게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관급이기 때문에 국무회의에 참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협조적이고 비협조적이고 평가 그리고 정치적인 그런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히 국민들께서는 해야 되는 일이고 그게 국회의 역할인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이후에 뭐 여러 비위 행위들이나 그 비위 의혹들에 대해서 굳이 거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네, 자 이른바 그 지난 정부 국무위원들과의 불편한 동거와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권익위원장을 지냈던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관련해서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요.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정권에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면 자진 사퇴를 하는 것을 저도 처음에는 고려를 했습니다. 예. 근데 불법적으로 이 표적 감사라든지 정권의 탄압을 통해서 강제로 쫓아내려고 했기 때문에 네. 이것은 불의하고 정의롭지 못하다. 이거는 권익이라는 중요한 독립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다. 권익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그런 사명감으로 1년 동안 그 모진 탄압을 받으면서도 자리를 네. 지킨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문제랑 이 문제는 좀 다르다 생각합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는 거고요. 강제로 그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쫓아내려고 하지는 않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예. 이 정부의 국정 철학에 맞지 않다 생각한다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일단 이제 그때와 지금은 조금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사실 이런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불거지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위원들 자진 사퇴하느냐 마느냐 계속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데 좀 제도적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제도적 보완은 여당에서 준비를 하시겠죠. 예, 여러 가지로 검토하실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제도적 보완이라는 게 법을 바꿔가지고 직위에서 물러나게 한다. 그 방통위 자체의 시스템 자체를 바꿔서 현직에 있는 방통위원장을 물러나게 한다. 이런 것도 지나친 과잉 입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정교하게 여야가 조금 협의나 토론이 있었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방금 전현희 이제 의원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전현희 의원께서 저렇게 얘기하시니까 좀 당혹스럽습니다. 정권의 철학과 국정 철학과 맞지 않다 생각하면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본인 때와 지금은 또 다르다. 이게 전형적인 내로남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당시의 속기록을 찾아보면은 뭐 그때 당시에 의원님들께서 아니 그 정권 바뀐다고 해서 다 떠난다고 작별 인사까지 하셨다고 하시던데 그런 내용들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갑자기 본인께서 이제 굉장한 어떤 사명감과 의지를 가지고 자리 유지하시면서 여러 가지 갈등이 굉장히 컸었죠.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굉장히 피해자로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도 물론 중요합니다. 국정 철학에 맞냐 맞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들도 중요하고 항상 이게 정권이 지금 뭐 과거에 윤석열 정부라든지 그다음에 뭐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모든 정부에서 정부 초마다 있어왔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정부마다 마지막에 알박기 인사 때문에 항상 그 언론의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여야가 심도 있게 한번 함께 고민을 하고 제도 보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뭐 내각의 강요의 문제는 뭐 당연하게 전부 다 강요들은 교체되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나 산하의 여러 가지 공공기관장 문제는 뭐 임기가 몇 달밖에 안 되신 분, 뭐 며칠밖에 안 되신 분도 있고 그 좀 무리한 일이죠 사실은. 그리고 또 뭐 임기 도중에 이렇게 거취를 좀 압박을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제가 뭐 여기서 거론하고 싶지 않지만 과거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전부 다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다 나중에 다 이제 뭐 그때 장관께서 또 사법 처리도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대한민국의 정부가 굉장히 선진화돼 가는 과정에서 한번 여야가 깊이 있게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고 그 시작을 누가 하느냐, 어느 정부에서 이걸 시작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또 공론의 장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전현희 의원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실제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국회에서도 전현희 의원의 거취에 관련해서 굉장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봤을 때는 꼬투리 하나라도 잡아가지고 수사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이 이 정부의 능력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꼬투리를 많이 잡아가지고 감사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당사자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알박기 인사를 말씀 주셨는데 실제 알박기 인사로 국회에서 대놓고 윤석열 정부가 바뀌고 난 이후에 사퇴하라고 압박하는 국회의원들 저는 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여야가 함께 풀어나가야 될 숙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은 불법 계엄 뒤에 알박기 인사가 62명이랍니다.
그러니까 62명을 지금 계엄 이후에 임명을 했다는 거거든요. 며칠밖에 안 된 인사다라고 말씀 주시는데 이 사람들 임기는 기본적으로 2, 3년 가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까지 알박기를 하려고 의도했다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계속 포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또 해주시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 어느 정부에서 시작을 하건 해당 부분들은 저희는 좀 풀어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공감합니다. 예, 그러니까 매번 정쟁의 소재가 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정말 머리를 맞대주시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만 제가 첨언을 드리면 이제 매번 이렇게 정권이 바뀌어 저도 이제 오랫동안 정치권 지켜보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있었던 문제인데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이미 대통령이 당선되고 퇴임하기 며칠 전까지 산하기관 인사를 하셨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그게 당시도 한 59명 됐었죠. 알박기 인사가.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까지 아마 재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정권이 이제 3년 만에 그 정권이 교체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시작된 이후 뭐 인사라는 게 계속 진행되는 측면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국무위원들이 계엄 이후에 이제 탄핵의 과정에 있지만 국무위원들은 장관의 직위에서 본인의 직위대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인사를 한 겁니다. 퇴임 직전에 대통령이 인사를 하거나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장관들의 인사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하는 문화도 필요하다. 이 부분을 저는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국회에서 그 산하기관,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기를 같이 하자라고 하는 법안도 실제로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아마 여야가 공의하고 있는 것 같다 저는 느끼는데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퇴임이 그리고 파면이 된 이후에도 공공기관 인사가 있었다라고 해서 저희가 알박기 인사 아니냐라고 계속적으로 비판을 했던 거예요. 퇴임 이후에 무슨 권한으로 합니까? 파면된 이후에도 알박기 인사의 시도가 지속적으로 포착됐고 저희가 알박기 TF까지 만들어가지고 공세를 취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실제로 지금도 이용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아마 확인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해당 부분들은 문재인 정부에서 했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너네가 있으니 우리도 할 것이다. 우리도 했으니까 너네도 해라. 라고 하는 형태로 가서는 저는 이러면 끝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악으로 치닫는다고 봐서 해당 부분들은 좀 풀어나갈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풀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론조사 결과 몇 개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결과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직무 수행 전망, 향후 5년간과 관련한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잘할 것이다 라는 여론이 70% 나왔고요. 잘 못할 것이다 24%. 긍정 여론이 70% 나왔는데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온 것 같습니다. 실제로 대통령께서 취임하신 이후에 굉장히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을 국민들께서 저는 보고 계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 성장이 우선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금융과 관련된 기관을 방문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행보를 보이고 있으면서 그 기대 심리로 코스피도 오르락내리락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그것이 경제 회복의 신호탄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전망이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뭐 정치 회복이라든지 아직까지 많은 과제들이 남았습니다만 먼저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해결하자라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아마 이 여론조사에 반영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야기 나눠보기 직전에 저희가 지금 속보 하나가 좀 들어왔는데요. 조은석 내란 특검 오늘 앞서서 이제 오전에 특검 임명과 관련한 자신의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과 면담을 했다. 라는 소식이 지금 들어왔고 검찰과 그러니까 향후 내란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협의를 했을 것으로 현재까지는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조은석 내란 특감이 박세현 검찰 특수본부장과 면담을 했다라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고요. 자, 이제 여론조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관련 이야기 좀 연장을 해보자면, 자, 이 국민의 기대감 70%의 긍정 여론이 나왔는데 뭐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나왔다고 좀 보십니까? 지금 대선일이 6월 3일 아니었습니까? 지금 오늘 날짜가 6월 13일이죠. 이제 네, 열흘 지났죠. 열흘입니다. 예. 열흘. 네. 허니문 기간이죠. 예, 당연히 이제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이 이제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실 것 같고요. 예. 지금 뭐 열흘 만에 어떤 뭐 아주 특별한 상황이 일어나거나 아주 뭐 특별한 흠결이 나타나거나 물론 뭐 인사 문제에 있어서 이제 하나 둘씩 여러 가지 문제들은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국민들께서 이제 계속의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열흘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
정부 전체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기에는 조금 이를 것 같고요. 그런 기대 심리를 잘 이어나가신다면 또 뭐 성공적일 수 있고 그 기대 심리에 못 미친다면 뭐 지지율은 또다시 요동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여론조사 결과 이어서 바로 보시면 대통령에게 바라는 점을 물었더니 가장 높게 나온 것이 경제 회복 활성화가 16%. 오늘 오전에 이제 경제 단체장들 그리고 재계 총수들과의 만남을 가지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국민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결과에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윤석열 정권을 거쳐오면서 경제가 많이 어려워졌다라고 했고 과거 대통령 경선에서 한동훈 후보가 이야기할 때처럼 코로나 때보다 자영업이 더 힘들다라는 이야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거고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피부로 국민들께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제 성장과 회복이 가장 먼저다라고 예. 하는 여론조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예. 현재 정치 상황이 뭐 내란 종식부터 시작해서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 여론조사에 투영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다음 그 결과를 하나 좀 보여주시면. 정당 지지율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46%, 국민의힘 21%, 개혁신당이 5%가 나왔습니다. 자, 46대 21. 일단 서 의원님 정당 지지율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은 이제 정부 초고 아까 새로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대통령 또 지지도에서 반영이 되듯이 정부 여당에 대한 그 기대가 맞춰져 있고 또 뭐 서운한 점은 있습니다만 모든 언론이 지금 정부 여당 기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기사는 우리 내부의 여러 가지 갈등과 진통이 있는 부분만 어디 3면이나 4면 어디 하단에 조금 나오고 있고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언론에도 굉장히 서운한 마음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저희가 책임지고 극복해 나가야 되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권 초에 지금 뭐 열흘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한 그런 기대들을 국민들이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그 민생 현안이라든지 경제 회복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높은 것은 당연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켜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 2-3달 정도가 지나고 나면 이제 서서히 본격적인 평가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근데 아까 그 여론조사에서 저도 지금 처음 봤는데 재미있는 게 재판 피하지 말 것 이게 있더라고요. 재판 피하지 말 것. 그리고 통합이라든지 협치에 대한 기대 이런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새 정부에서 눈여겨보고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재판 피하지 말 것. 저도 지금 가장 높은 수치만 보느라 지금 못 봤던 부분인데 4%가 나왔네요. 이 부분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충분히 그 국민의힘에서도 아주 대대적으로 해당 부분들을 선거 기간에도 띄웠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여론조사는 뭐 진보나 보수할 것 없이 모든 국민들이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생각이 다 같을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통용됐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특검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조은석 내란 특검 관련 속보를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젯밤 3대 특검을 모두 지명했습니다. 국회가 후보자를 추천한 날에 바로 그날 밤에 속전속결로 지명을 한 건데 자 이렇게 빨리 지명하게 된 배경이 좀 어디에 있을까요? 실제로 구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불법 개헌과 관련해서 구속되어 있는 그 주요 임무 종사자들이 얼마 뒤면은 뭐 석방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지속적인 문제 제기도 있었고요. 이 시간이 더 이상 미뤄지면 증거인멸 우려라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인 사안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특검을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처럼 지금은 보이고 있지만 과거 윤석열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던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늦추지 말고 특검들을 임명해서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명의 특검 중에 2명이 이제 민주당 추천이었고 1명이 조국혁신당 추천이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추천권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향후에도 계속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 3대 특검을 추진을 하면서 여러 차례 이제 거부권이 행사됐었죠. 그 내부에 있는 굉장히 무리한 부분들이 있었고 특검이라는 게 예외성과 보충성의 원칙이 전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대부분 수사하고 있는 내용들을 다시 특검을 이제 지명을 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특검을 국회 역사상 특검을 할 때마다 여야가 다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협의를 했고 특검 추천 과정에서도 여야가 합의를 하거나 그렇게 해서 특검 추천권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절차가 아예 생략이 됐고 생략이 아니라 무시였었죠. 무시였고 일방 독주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굉장히 저희가 그 특검 내용들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는데요. 수사 범위가 불명확하고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리고 인지 사건 모두를 수사할 수 있어요. 수사의 대상이 어디까지 갈지, 언제까지 이 내용들을 살피게 될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그 문제 제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 특검 수사가 이제 특검이 시작이 될 텐데 출범이 될 텐데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한 수사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 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독자적으로 추천한 특검에 의해서 진행되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100%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특검의 규모도 어마어마하죠. 예. 이게 검찰은 해체시키겠다고 했는데 사실상 우리 국민의힘과 보수 정당을 향한 검찰은 새로 만들어진 것 같은 느낌입니다. 총 수사 검사가 120명이 되고 세 개 특검에 제가 알기로는 서울중앙지검에 있는 검사가 한 120명 정도 규모가 될 겁니다. 그런 규모의 수사를 3대 특검에 투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해체시켰다고 하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대통령과 여당을 향한 수사는 다 무력화시키고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이제 과거의 여당을 향한 수사는 모든 검찰의 능력을 총동원시키는 이러한 형태는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이거는 균형 있는 거라고 보지 않으실 것 같고요. 이게 정권 초에 이런 식으로 특검을 1호 법안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이게 과연 아까 우리 여론조사에서 봤지만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은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 보복에 팔을 걷어붙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국을 운영해 갈지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우려스럽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권이 없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가 이 특검의 일부 의원들도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냐, 특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냐, 이 이유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국회 계엄해제 표결 당시에도 일부가 또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있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추경호 원내대표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확인을 조금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실제로 국회의장께 전화해서 표결을 지연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지의 여부도 좀 봐야 되는 것이고 많은 분들께서 국회로 들어오지 않고 당사에 대기하시면서 못 들어왔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혹여라도 이 불법 계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다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천권을 배제하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왜 독주했냐라고 말씀을 해주실 수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저희가 독주를 했다라고 평가받으면서도 이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던 게 숨기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연루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의혹들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탄핵을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추천권을 맡기겠느냐라고 하는 국민적인 어떠한 질문들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 취소 상태신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불법 계엄의 당사자였던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재판을 받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 구속이 돼 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만 굉장히 예외적인 사례로 구속 취소가 돼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 믿지 말아야 될 것인지 판단 자체가 안 서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예외성과 보충성보다는 다시 한번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독주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특검법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검사 120명 특검을 야당을 위해서 한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이재명 수사를 한 검사는 150명이라고 하는 보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검찰청 하나가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이재명 대선 후보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정치적 논란으로 되풀이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이 지금 이 특검에 깃들어져 있는 것이고 그 불법 비상계엄은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시청했다는 말씀까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이제 서 의원님께서 국민의힘 얘기를 언론에서 너무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사실 그 국민의힘에서는 당무감사가 지금 시작이 됐습니다. 본격 개시가 됐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시했던 이 5대 개혁안을 두고 계속해서 지금 다른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새롭게 원내대표의 도전장을 내민 송원석 의원이 오늘 이런 말을 했는데요.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만 사퇴를 안 한 상황인데 사퇴하는 모습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아쉬움? 그렇죠.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그리고 원내대표 그리고 이제 당직자들이 다 같이 해서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과 함께 일괄 사퇴를 해서 그렇게 메시지가 나갔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자꾸 이제 5대 그러는데 그것도 하나의 그 네이밍에 있어서 프레임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 내용이 충분한 협의를 거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쇄신을 해야 되고 개혁안이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총의를 모아보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지금 당무감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당무감사는 당무감사위원회가 이제 독자적으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감사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 알려진 바가 있고요. 뭐 당무감사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어떤 내용이 알려지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에 대한 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김재섭 의원 같은 경우는 오늘 방송에 출연을 해서 김문수 전 후보까지 당무감사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경선 때와 경선 이제 본인이 후보에 당선된 이후에 말이 바뀌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김재섭 의원님께서 그런 주장을 하셨다는 거는 제가 여기서 지금 처음 들었는데요. 당무감사라는 것이 만병통치약이 될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판단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선택들이나 결정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김용태 위원장께서 얘기하신 감사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 분분한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총의를 모아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이루어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면 그게 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이라는 거는 살을 뜯는 그런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 해야 되는 일들인데 그런 것들은 정광석화처럼 짧은 시간에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우리 당에 도움이 되느냐,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용태 위원장께서 여러 가지 고심 끝에 여러 가지 안을 내놓으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김용태 위원장께서 내놓은 5대 혁신안이라는 것 중에 9월 초까지 전당대회를 하자 이런 거는 혁신이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냥 프로세스입니다. 행정적인 프로세스예요. 앞으로 당연히 전당대회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것까지 혁신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요. 강론적으로 들어가면 각각의 안에 따른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그냥 우리가 혁신이라고 얘기를 하면 다 혁신이 되는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그 위원장께서는 굉장히 고심 끝에 여러 가지 안을 내놓으시고 그런 당을 위한 충정 같은 거는 정말 개인적으로 공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새로운 그 지도부가 교체 시기에 있지 않습니까? 지도부 교체 시기에 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지도부의 역할이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새롭게 출연할 원내 지도부, 그다음에 곧 전당대회가 언제 할지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전당대회 과정을 통해서 저는 혁신에 대한 이야기가 녹아나야 되고 용솟음 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께서 고심 끝에 여러 가지 제안을 하신 것도 전당대회 과정에서 저는 굉장히 토론이 되고 그 부분에 더 활발하게 그리고 더 확대하고 또 다른 새로운 안들도 분출해서 그 과정이 우리 당이 진짜 혁신을 해나가는 과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기간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전당대회 기간이 혁신안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차기 지도부 이야기도 하셨지만 다음 주에
국민의힘에서 이제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고 민주당은 이제 오늘 선출이 될 예정인데 상대 당으로서 지금 송원석 의원, 김성원 의원이 지금 경쟁을 하게 됐거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누가 원내대표가 더 되면 좋습니까? 사실 누구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예. 지금 계엄의 강을 건너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이 사실상 파트너로서는 적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불법 계엄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의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불법 계엄을 인정하고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과오들을 철저하게 반성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의 복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 주시는 합리적인 분께서 이렇게 대표로 당선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대통령실의 브리핑이 잠시 후에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 연결해서 강유정 대변인의 브리핑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 오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경제단체장 그리고 재계 총수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간담회 관련 브리핑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브리핑하겠습니다. 6경제단체와 기업인 간담회 브리핑 하겠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지금 군부대 예정 때문에 브리핑만 하고 진행은 맞습니다. 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12시 20분까지 대통령실에서 경제 6단체 회장, 5대 그룹 총수와 함께 도시락을 먹으며 6경제단체와 경제인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는 대통령 취임 후 경제계와 첫 회동으로 G7 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우리 경제의 가장 시급한 도전 과제인 글로벌 통상 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의 확산, 글로벌 공급망 분절 등 글로벌 통상 질서의 대전환기를 겪고 있고 최근 진행되고 있는 글로벌 관세 정쟁이 우리 산업 경쟁력과 수출 기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번 정부는 국익이 최우선이라는 원칙 아래 실용적이고 유연한 통상 정책을 통해 위기 극복에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대 통상 현안인 미국 관세 조치에 대해 지난 6일 트럼프 대통령 통화 시 양국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로 한 만큼 실무 협의를 한층 가속화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먹고 사는 문제들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여기 다시 읽을게요.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고 합리적인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 및 기업인들은 최근 코스피 상승에 대해 언급하며 새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전했습니다. 또한 미국의 통상 압박은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과제인 만큼 민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재용 삼성 회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재계와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해 준 것에 감사를 전하면서 예정된 국내 투자와 고용을 차질 없이 진행해 어려운 경제 상황 극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자서전을 언급하면서 삼성의 사회활동이 청소년과 청년들의 꿈을 키우고 교육을 지원하는 데 맞춰져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와 기업이 함께 뛰는 원팀 정신을 강조하면서 우리 기업이 성장하고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G7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다양한 외교 무대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을 적극 대변하고 국익을 지키는 실용적 통상 외교를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대변인의 브리핑 함께 들으셨습니다. 2시간 20분 동안 경제단체장 총수와 간담회를 가졌고 이 자리에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 하에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하겠다. 그리고 경제단체 또 기업인의 각별한 협조를 당부했다라는 브리핑 내용이 있었습니다. 관련 소식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고요.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관련 이야기를 좀 나눴었는데 전 의원님의 답변에 이제 서 의원님께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전영기 의원께서 우리 당이 아직까지 계엄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계엄에 대해서 우리 당 국회의원 그리고 어느 누구도 잘했다고 얘기하시는 분 없고 당일날 다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좀 알려지지 않은 게 있는데요. 당일날 저희가 이제 당사에 계신 분들, 국회에 계신 분들이 있었는데 당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서 최종적으로 계엄을 해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절차가. 그래서 당론으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원의 명의로 조속하게 계엄 해제를 촉구하는 저희가 입장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미 12월 3일 날 새벽에 4일 새벽이죠. 새벽에 우리 당은 그러한 입장을 공식적으로 당시에 배준영 원내수석께서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했습니다. 새벽에. 이 점을 꼭 국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이미 저희는 그 헌법재판소에 탄핵 선고가 있기 전에 우리는 헌재의 결정을 승복하겠다고 먼저 선제적으로 승복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을 저희는 정치적으로도 법률적으로도 다 수용했고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습니다. 이 점을 분명히 국민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새로운 길로 나갈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야기를 그래도 했기 때문에 민주당 오늘 오후에 있을 원내대표 선거 분위기 그냥 살짝만 좀 전해주시죠. 네, 약 1시간 남았습니다. 예. 실제로 원내대표 선거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깜깜이 선거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예. 왜냐하면 함께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의원님들께서 자신의 의사를 전향적으로 펼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이나 또 너나 할 거 없이 실제로 깜깜이거든요. 그래서 끝날 때까지 해당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되는 것인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는 약 1시간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부터는 실제로 마지막에 그 연설을 듣고 표결 절차에 들어가고 아마 오늘 내에 모든 것이 정리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아직 잘 모른다. 저희 잠시 후에 이제 저희 뉴스에서도 계속해서 원내대표 누가 선출이 됐는지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아침 경의중앙선 선로에 이삿짐 사다리차가 넘어지면서 일부 구간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현재 사다리차를 치우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희영 기자. 네, 경의중앙선 사고 현장입니다. 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조금 전까지 제 뒤에서 사다리차가 완전히 옆으로 넘어져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사다리가 선로 건너편 주택까지 덮쳤던 상황이었습니다. 크레인 등 중장비가 투입돼서 사다리를 치우기 위한 작업을 벌였는데 조금 전 선로 위 사다리 절단을 마쳐서 일부 인양이 된 상황입니다. 코레일은 오늘 아침 8시 20분쯤 경의중앙선에 전기 공급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행신역과 서울역 사이 열차 운행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인근 아파트 단지 이삿짐 사다리차가 넘어지면서 전기 공급선을 접촉했기 때문인데요. 사다리차 운전자는 18층 이사를 위해 사다리를 15층 높이까지 올리는 과정에서 쓰러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선로가 파손되고 건너편 주택 세 채 지붕 등이 파손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전 11시를 기준으로 복구까지 최소 5시간 넘게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에 대한 조사 중인데요. 경찰이 사고가 난 사다리차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운전자는 취재진에게 어제 저녁 8시쯤 소주 한 병을 마셨다며 음주와 이번 사고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당시 길이 좁아 받침대를 길게 뽑지 못해서 사다리차가 넘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시민들도 큰 불편을 겪었다고요?
네, 열차 운행 중단으로 일부 승객들은 무더위에 선로를 따라 이동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행신역에서 서울역 구간 열차 운행은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코레일은 긴급 대응팀을 투입해서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 열차가 정상 운행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코레일 측은 열차 이용 예정 고객은 안내방송이나 철도 고객센터 등을 통해 운행 상황을 사전에 확인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연희동 경의중앙선 사고 현장에서 YTN 김희영입니다. 급식에 제공된 풀무원 빵류로 인한 집단 식중독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충북에 이어 세종과 전북 부안에서도 추가 환자가 확인돼 유증상자가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식중독 증상이 처음으로 발생한 곳은 충북 청주와 진천의 집단 급식소입니다. 지난달 15일 이곳 급식소에서 음식을 먹은 사람들에게 식중독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급식으로 제공된 고칼슘 딸기 크림 롤 케이크와 고칼슘 우리밀 초코 바나나빵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습니다. 두 제품 모두 풀무원 계열 푸드머스가 유통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충북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질병관리청 조사 결과 세종과 전북 부안에서도 해당 제품과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식중독 사례 2건이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급식소에서는 지난달 15일과 16일 고칼슘 딸기 크림 롤 케이크가 제공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로써 풀무원 빵류 섭취로 인한 살모넬라균 집단 감염 사례는 전국에서 모두 4건으로 유증상자 수는 청주 120명, 진천 35명, 세종 18명, 부안 35명 등 208명으로 늘었습니다. 풀무원 푸드머스는 문제가 된 제품 2만 7천여 개를 전국 급식 사업장에 납품했는데 식중독 의심 신고가 접수되자 즉시 납품을 중단하고 자진 회수에 전량 폐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해당 제품을 먹은 뒤 설사나 구토 등 증상이 나타나며 즉시 의료기관 진료를 받아야 하며 같은 기관에서 2명 이상 유증상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이스라엘 공군이 오늘 이란의 핵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에 나서며 군 수뇌부와 핵 과학자들이 사망한 거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보복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며 중동전쟁 전면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백승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스라엘이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공습했습니다. 네. 지금 작정명이 일어서는 사자였다고 하는데 이란의 핵시설 그리고 군사시설 타격을 목표로 했다고요? 네, 뭐 지금 보도에서도 다 나왔지만 네. 그 나탄즈라는 시설과 그다음에 군사 시설을 공격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슈가 되는 이유가 나탄즈가 지금 가장 많은 그 원심 분리기가 있는 곳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물론 이란 핵 시설은 많은 곳에 있습니다. 나탄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파한, 타브리스, 그다음에 파친, 그다음에 뭐 저기 포르도에서 다양한 곳에 이제 이란 원심 분리기와 우라늄 농축 우라늄 저장고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나탄즈가 가장 활발하게 원심 분리기가 제일 많고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돼 있어서 상징적인 의미에서 큰 공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예. 다만 우리가 우리가 조심해서 봐야 될 것은 그 지금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위협이라고 보는 것은 농축 우라늄입니다. 60% 농축된 우라늄의 양인데 과연 지금의 공격이 그 이란의 핵 능력을 상당히 저하시켰냐 아니냐는 조금 더 판단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좀 더 지켜봐야 될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이제 공격받은 나탄즈 핵시설이 이란 핵 개발의 심장부로 꼽히는 곳이라고 하던데 오늘 공습이 사실 예견됐던 것보다 좀 빠르게 이루어졌잖아요. 네. 당초에는 뭐 15일쯤으로 예상이 나왔었는데 오늘 공습한 이유가 있을까요? 원래 군사작전이라는 것은 보안이 생명입니다. 예. 그렇게 15일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 예. 공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살행위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미 근데 군사작전이 될 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국 정부의 그
그 움직임을 통해서 파악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다 이란이 그 중에서 가장 준비가 안 됐을 때 이렇게 공격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고요. 6월 15일 전에 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15일 날이 지금 그 오만에서 이란과 미국이 그 핵 협상을 하는 상황인데 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이란과 미국의 그 핵 협상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었거든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번에 공격이 뭐 이스라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핵 능력이 국제사회의 위협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치를 취한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행간에서는 그 자기네들이 싫어했던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에 좀 어깃장을 놓는 그런 시점에 이 일이 벌어졌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15일에 예정된 이 협상은 예정대로 열릴까요? 아직 그 양측에서 취소됐다라는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예. 이란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그 다음에 뭐 지금 더 상황이 고조가 올라갈 것인지 이거에 따라서 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양측에서 그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 관련해서는 특별히 이야기가 나오고 보도되는 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작년으로 이야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작년에 이제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이제 공격을 주고 받았잖아요. 특히 이제 4월하고 10월에 이란이 대규모 공습을 강행하면서 이 이후에 네타냐후가 좀 다시 타격할 의지를 강화했다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요. 네,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공격을 세게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 미국에서 네. 상당히 억제를 해서 공격이 안 된 상태였는데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 이야기를 되갚아준 것도 되지만 네. 가장 자기네들이 필요할 시기에 이런 보복을 감행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국제사회 여론이 좋지 않거든요. 6월 달에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가 공동 의장이 돼서 유엔에서 지금 그 팔레스타인 가자 문제, 그래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할 것인가 그리고 국가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그렇게까지 우리가 얘기를 하겠다고 해서 지금 하루 이틀 전에 미국에서 그 회의에 참여하지 말아달라라고 이렇게 로비가 되고 있다라고가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이 조금 팔레스타인 가자 문제에서 궁지에 몰리고 있던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오만에서도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이제 6월 15일 날 개최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두 문제가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상당히 자기네들이 좋아하지 않은 의제가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스라엘이 이걸 다 노리고 했다라고 이야기는 제가 지금 할 수는 없겠지만 근거 자료가 더 필요하니까 그러나 시기는 미묘합니다. 그 두 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이스라엘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협의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이란에 대한 공격이 감행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번 이란과의 그 분쟁이 고조가 된다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가자 지구 그 문제와 유엔에서 이야기해야 될 그다음에 그 이란과 미국의 핵 협상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잘 안 되는 쪽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서 예. 그 행간을 좀 봐야지 지금 이스라엘의 공격의 그 본의를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국영 방송이 살라미 혁명수비대 총사령관이 사망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살라미 총사령관은 어떤 인물입니까?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왜냐하면 1979년 이란 혁명이 시작됐을 때 원래 그때는 군인도 아니었고 예. 대학생이었습니다. 대학생이었는데 그때 이란 혁명 수비대라는 것이 그때는 그 혁명 수비대라는 것도 없었죠. 근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서 이란 혁명을 수호하겠다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군집되는데 네. 거기 가입해서 밑에서부터 총사령관까지 올라간 입지전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예. 대단한 인물이죠. 그리고 2019년에 아야톨라 카메네이가 지금의 최고 지도자죠.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되게 강경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지하들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그 IRGC, 그러니까 이란 혁명수비대가 워낙 강경한 그 보수의 축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지도자 중 하나였죠. 예. 자, 상황이 이렇게까지 됐는데 이란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카메네이가 선언을 했죠. 우리의 보복을 할 거다. 그리고 오늘 죽은 사람들은 순교를 한 거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해서 강력한 메시지가 나왔는데, 근데 아까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작년 4월, 10월에 이제 서로 이렇게 부딪힌 일이 있었을 때
그때도 그 이란은 좀 강력한 수사는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수사가 뭐 곧바로 전면전으로 갈 것이다. 아니면 뭐 이제 5차 중동전으로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의 수뇌부가 가장 세게 자기네들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도 미국도 아니다. 우리에 있어서 가장 큰 안보 위기는 경제 위기다. 그리고 경제 제재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지금 우선순위가 있을 겁니다. 이란 내에서도. 다만 지금은 워낙 갑작스럽게 자치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서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니까 강력한 수사나 그런 것들이 성명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이 실제 정책으로 가서 전쟁으로 고조되고 확전될까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여러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거나 CNN 분석관이 이란의 보복 공격이 엄청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고요. 여기에 더해서 네타냐후가 이런 공격이 필요하다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잖아요. 네. 혹시나 지금 이 상황이 대규모 전쟁으로 확대되진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지금 많거든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서 누가 이득을 볼 것인가, 그리고 어떤 이득을 볼 것인가, 그리고 그런 능력은 있는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다 드러났습니다. 헤즈볼라 나스랄라가 죽을 정도로 소위 말해서 이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핵심적인 전력이라는 비대칭 전력, 프록시, 대리전 세력, 소위 말해서 저항의 축 세력들이 거의 형화화된 상태거든요. 그리고 이란이 가장 자랑하는 미사일 공격 시스템, 그것도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아이언돔이라든지 이런 걸로 통해서 다 막을 수 있다는 게 보여진 상황입니다. 그러면 물론 이란 입장에서는 강력한 레토릭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수사를 얘기하고 있지만 과연 그 정도의 수준의 공격을 이스라엘한테 감행할 수 있을까라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란이 지금 가장 원하는 것은 핵 협상을 통해서 경제 제재를 풀어내고 조금 정상 국가화돼서 자기네들이 지금 가장 큰 안보 위기라고 하는 경제 위기를 타파하는 것이 제일 목적인데 지금 전쟁이 되면 그런 모든 이란 핵 협상과 이런 것들이 다 날아가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측면을 보면 과연 이란이 정말 이란도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행위자인데 과연 이걸 전면전 수준으로 이렇게 CNN 분석관이 얘기한 정도로 전면전 수준으로 이끌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로 보입니다. 그럼 교수님 방금 그 말씀에 따르면 이란 국방부 장관이 이스라엘이 우리를 공격을 한다면 영내 모든 미군 기지를 표적으로 삼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수사에 불과할 수도 있을까요? 왜냐하면 미국이 끌어들인다고 한다면 과연 이란이 전쟁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미국의 기지를 공격해서 미국의 소위 말해서 중부사령부, 소위 말해서 7함대, 지금 호르무즈와 거기 아라비아 걸프에 있는 그 7함대 전력이 다 이란을 공격하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란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란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자기네들의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말해서 저항의 축 세력, 세력들이었는데 지금 다 약해진 상태지 않습니까? 과연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지금 미국에 대한 그런 공격, 그런 어떻게 실질적인 공격, 그래서 전면전으로 갈 수 있는 공격을 한다? 어떻게 보면 이건 자살 행위이기 때문에 엔드게임이기 때문에 물론 제가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라고 얘기는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차분하게 그 상황들을 지금 분석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자 미국은 이제 어떤 입장 취할까요? 지금 이 중동 전쟁이 미국으로까지 확전할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시는 거죠? 미국은 지금 선긋기를 했죠. 왜냐하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하지 않았다. 우리는 통보를 받았고 우리는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리고 방금 오늘 아침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이라고 하는 자기의 아울렛을 통해서 자기가 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이란과 외교적 협상이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전문가 그룹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양동작전처럼 이스라엘이 이렇게 공격할 걸 알고 이렇게 한 거다라고 보는 세력도 있고 아니면 아니다. 아무리 미국이 그리고 트럼프의 수사가 우리가 지금 전통적이진 않지만 그런 식으로 속일 정도로 그래서 자기네들이 다 공격할 걸 알면서도 좀 이란의 가드를 낮추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풀 거다라고 하는 그런 걸 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있다라고 해서 네. 지금 전문가들이 다 다르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지금 미국 입장에서 이란과 확전이 돼서 얻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미국은 지금 계속 아메리카 퍼스트, 그래서 미국 문제를 먼저 풀겠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란 전쟁이 된다면 다시금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중동에 다시 들어가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과연 지금 트럼프가 지금 보여주는 트럼프 제2기가 보여주는 그 외교적 기조와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전면전으로 가고 이렇게 할까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전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통령실이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에 경제안보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중동 정세 불안이 국내 경제 상황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모두 발언 들어보시죠. 네,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문제 때문에 유가, 환율, 주가 등등이 많이 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입니다. 현지 우리 교민들 상황을 잘 파악해서 피해가 있는지 또 피해 예방을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안 그래도 지금 안정화 국면을 지나고 있던 우리 경제가 상당히 불안한 상태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외부 충격 때문에 우리 경제가 더 이상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좀 철저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충분히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 나갈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하던 일 열심히 잘 하시면 저희가 최대한 신속하게 상황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안보 문제는 우리 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필요한 충분한 조치를 잘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황을 한번 잘 체크해 보시죠. 비구름이 드리워지면서 현재 제주와 남부를 중심으로는 산발적인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 남부에도 점차 비가 시작된 가운데 밤에는 수도권에, 내일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산간에 최고 250mm 이상, 그 밖에 제주 지역에도 18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에도 120mm의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또 중부지방에도 최대 6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요란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시간당 30에서 50mm의 집중호우가 예상돼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낮 동안은 중북부 중심으로 낮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이 30도, 춘천과 강릉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는 내일 늦은 오후면 대부분 그치겠고요. 휴일 오후부터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금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